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 이야기해주는 북토칠성입니다.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날 23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재개발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꿀팁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꿀팁 4가지는요. 첫 번째,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구역에 투자할 것인가. 세 번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물건의 종류는 어떤 물건으로 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이고, 네 번째는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청산될 것이냐, 그런 입주권 여부에 대한 것과 또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 아파트를 몇 평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입주를 할 때까지 추가 분담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내야 될 것인가, 이러한 4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일반 재개발 구역은 56개 정도가 있고요. 일반 재개발 말고 뉴타운 혹은 촉진구역 형태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은 78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은 총 134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서울에서 이제 구별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재개발 추진하는 곳의 숫자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는 일반 재개발이 1개 있다는 얘기고, 도봉구도 1개, 은평구 6개, 강북구 3개, 성북구 9개, 종로구 1개, 서대문구 6개, 동대문구 9개, 중구 2개, 성동구 8개, 용산구 1개, 마포구 2개, 영등포구 1개, 구로구 1개, 관악구 5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없는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은 현재 재개발로 추진 중인 곳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중에서 일반적 재개발입니다.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것 말고도 뉴타운 혹은 촉진구역 관점에서 진행되는 재개발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제가 앞장에서 일반적인 재개발이 이제 56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강북구에는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미아 3구역, 미아 7구역, 미아 11구역 이란 얘기고요. 관악구에 5개라고 하면은 봉천 4-1-2구역, 봉천 4-1-3구역, 또 12-1구역, 13구역, 14구역 이렇게 있고요. 구로구에서 1개 진행되는 곳은 고척 4구역, 노원구에서 1개 진행되는 곳은 중계 본동구역이고요. 도봉구 1개는 도봉 2구역, 동대문구가 이제 9개씩이나 이제 진행되는데, 답심리 17구역, 제기 4구역, 6구역, 청량리 6, 7, 8구역, 용두 5구역, 6구역, 신설 1구역 이렇게 있고요. 마포구에서 진행되는 두 곳은 공덕 6구역과 대흥 2구역이 있고, 서대문구 6개 진행되고 있는데 연희 1구역, 영천구역, 홍은 13, 14구역, 홍제 2, 3구역 이렇게 있고요. 성동구도 8개씩이나 있는데 금호 14-1구역, 금호 16구역, 또 용답구역, 행당 7, 또 성수 전략정비지구의 1, 2, 3, 4 지구 이렇게 있고, 성북구에도 9개씩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도남 6구역, 동소문 2, 동선 2, 보문 2구역과 5구역, 삼선 5구역, 성북 2구역, 안암 2구역, 정릉골 구역 이렇게 있고, 영등포에서 진행되는 신길 2구역과 용산구에서 진행되는 효창 6구역, 효창 6구역은 거의 이제 끝마무리, 재개발 마무리 단계에 다 접어들었습니다.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6곳은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 응암 1, 2, 11구역, 대조 1구역 같은 곳들이 있고, 종로구에서 진행되는 신영 1구역, 중구에서 진행되는 신당 8구역과 9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이곳은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 촉진 지구 그런 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 재개발 구역 56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개발인데 일반적 재개발이라고 보기보다는 뉴타운 수준 혹은 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에서 이렇게 재개발 진행되는 구역들이 서울에는 총 78개 구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별로 숫자가 나옵니다. 노원구에서는 5개, 강북구 3개, 성북구 11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작구도 12개씩이나 되네요. 전체적으로 뉴타운 수준에서 혹은 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재 서울에서는 78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8개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진행되는 78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은 강북구의 3개는 미아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미아 재촉지구라고 그러죠. 미아 2, 3, 4구역이 있고 관악구에서는 신림 1, 2, 3구역,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5개는 상계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상계 1, 2, 4, 5, 6 이렇게 5개 구역이 있고 동대문구에서 진행되는 7개는 이문 휘경 뉴타운 같은 것이 있죠. 전농 8구역이라든가 이문 1, 3, 4구역, 휘경 1, 3구역, 전농 12구역 이렇게 있고 동작구에서는 12개씩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노량진 재촉지구, 노량진 1, 2, 3, 4, 5, 6, 7, 8구역까지 있고 흑석 뉴타운도 흑석 1, 3, 9, 11 구역이 현재 뉴타운 재촉지구로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진행되는 2개는 염리 2, 3구역이고 서대문구의 6개는 가재울 5, 6, 7과 부가현 1-1 또 2구역, 3구역 이렇게 있고 성북구에서 11개가 진행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장인 뉴타운 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쪽에서도 뉴타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마지구라 그러죠. 거여 2-1, 거여 2-2, 마천 3, 마천 4구역이 있고 양천구 쪽에서도 신정 뉴타운이 이렇게 4개 구역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영등포에서는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8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산구에서는 한남 2, 3, 4, 5 4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수색 뉴타운이라든가 증산 뉴타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중하 뉴타운 중에서 중하 1구역 정도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장에서는 서울에서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제 구역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 구역에 투자를 할 때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앞장에서 총 134개 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밑에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전체 134개 중에서 현재 이주 철거 착공 단계에 있는 곳은 35개 구역이 있습니다. 35개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구역은 현재 54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54개 구역 안에는 이주 철거 혹은 착공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구역은 총 83개 구역이 됩니다. 이 83개 안에는 이미 착공하는 곳서부터 이주 철거 또 관리 처분 인가까지 다 이제 받은 곳들이 다 이 83개 안에는 이제 다 포함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이상 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116개 구역이고요. 추진위까지 설립이 돼가지고 되는 곳은 127개, 그리고 구역 지정 이상은 134개, 토탈 134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 가격, 부동산 물건 가격의 변동 수준을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해본 것인데
구역 지정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추진위까지도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가격이 이제 한 단계 상승을 하고, 조합 설립까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관리 처분 계획을 받게 되면은 한 단계 상승, 또 2주 철거 착공까지 가면은 또 한 단계 상승,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될 때는 이런 단계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역 지정이 된 134개 구역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이 구역 지정된 것이 추진위 설립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한 것을 봐야 됩니다. 구역 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추진위가 먼저 설립이 된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추진위가 설립된 상태에서는 조합 설립 가능성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위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50%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지 되는데, 조합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이 되어야지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추진위가 설립된 상태에서 조합 설립 75%,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 혹은 사업시행 인가가 득한 구역, 그런 쪽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사업성 수준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성의 수준, 즉 투자 가치가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면 좀 부족하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때 단계, 조합 설립 단계 혹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정도에서는 최소한 투자 가치, 사업성의 수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때는 5년 재당첨 제한 여부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10월 24일 우리가 파리 대책에 이제 17년도 파리 대책 때 나온 이제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17년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 5년 내에 2개 물건을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개 물건 간의 뭐라 그럴까요?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간의 그 기간이 5년 내에 있게 되면은 하나 뒤에 받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은 못 받고 청산된다, 뭐 그러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하나의 물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를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이러한 조합 설립 단계 정도 혹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할 시점 정도 때는 추가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렇게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것인지 안 걸릴 것인지, 그런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가 2주 철거 착공 단계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자라고 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도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나온 부동산 규제인데, 이 내용인 즉슨 18년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이후부터는 전매, 즉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동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혹은 2주 철거, 이때 이 정도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경우는
내가 이런 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못 팔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것을 잘 염두해 두고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따져보시라는 의미이고요. 자, 세 번째는 투자 물건의 종류와 크기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하죠. 또 단독주택, 또 상가주택이라든가 올상가, 또 무허가 주택 투자를 해도 되고요. 또 나대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속칭 우리가 뚜껑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도로 부지 같은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은 땅은 사유지고 그 위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땅은 사유지에 그 위에 무허가 주택 이런 것을 우리가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고 밑에 왼쪽에 뚜껑이라는 것은 땅이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 같은 겁니다. 즉 나무의 땅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만 사는 것을 뚜껑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는 다세대 주택, 즉 빌라라는 것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 이렇게 원빌라와 쪼갠빌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빌라라는 것은 원래부터 빌라로 건축해서 여러 명한테 분양한 것을 원빌라라고 하고요. 쪼갠빌라라는 것은 뭐 전환 다세대라고도 하고 혹은 구분빌라라고도 하는 건데 쪼갠빌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는 하나의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이 단독주택을 여기가 재개발합니다 라는 소문에 따라서 이 집주인 한 명이 이 단독주택을 층마다 혹은 방마다 이거를 빌라처럼 쪼개가지고 빌라처럼 수도, 전기, 가스를 각각 이렇게 설치를 해서 빌라처럼 단독주택을 빌라처럼 쪼개가지고 빌라화 시키는 것을 쪼갠 빌라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특히 빌라 투자를 할 때는 이 빌라가 원래부터 빌라였는지 아니면은 쪼개져 가지고 빌라화 된 것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생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 건물인데 상가주택 건물인데 그 중에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됐는데 사실상 빌라처럼 주거 목적으로 쓰는 그러한 물건도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물건의 이제 크기 관점에서 터치를 해보면요. 재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요. 좀 싸단 얘기죠. 그리고 향후 입주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가 아닌 개발 중기 단계 이후부터는 큰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중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이 큰 물건도 작은 물건의 높은 프리미엄 수준을 따라가면서 미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훌륭한 구역에서는 아예 초반부터 큰 물건 투자해 놓고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물건 크기에 대한 선택은요. 투자자 본인의 자금 조달 수준 여부라든가 향후에 추가 분담금의 수준 같은 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입주권 또
입주할 수 있는 평형, 또 추가 분담금 그런 관점인데요. 좀 많네요. 일반적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정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물건이면은 아무리 작아도 입주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건립 세대 평형 분양 세대수보다 조합원 수가 정말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물건은 청산될 수가 있겠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재개발 구역이면은 아무리 작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으면은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 원빌라냐 쪼갠 빌라냐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평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쪼갠 빌라 같은 경우에는 33평은 받기가 만만치가 않고 대부분 25평 입주권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평형 신청상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원빌라라 할지라도 작은 원빌라는 25평밖에 못 받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33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견상 원빌라 쪼갠 빌라가 외견상 똑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원빌라면은 감정평가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쪼갠 빌라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를 좀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단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국공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 투자를 해도 됩니다. 되지만 반드시 구청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뚜껑 같은 경우에는 남의 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용 사용료도 어느 정도 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나 도로부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입주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필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에 문제가 없는데 30에서 90제곱미터 미만에 있다라고 하면 뭐 무주택자라든가 뭐 그러한 입주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근린 생활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사실상 주거로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근생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33평이 가능하느냐 혹은 중대형도 가능하느냐 그런 것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의 크기에 대한 분석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 물건에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그 물건이 25평 밖에 못 받느냐 아니면 33평도 받을 수 있느냐 혹은 중대형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어차피 결정적으로 돼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지만 재개발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분양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되고 평형별 건립 세대 수는 어떻게 되고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으로 도대체 몇 평까지 입주권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 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채의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평형에다가 혹은 희망평형 플러스 25평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를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는데 그러한 물건은 좀 큰 물건이어야 됩니다. 큰 물건, 즉 감정평가, 권리가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1+1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크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를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은 그것은 구역마다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상가 혹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또 상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재개발구역에서는 부치기 목적의 작은 물건, 작은 나대지라든가 작은 도로부지 같은 것도 투자 목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25평밖에 못 들어가는 작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33평으로 더 큰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평가액을 높이면 가능한데 그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작은 나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약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투자자의 자금 조달 가능 수준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입지에 대한 가치와 사업 속도를 기준으로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만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투자 구역을 한 2개 혹은 3개 정도까지 이렇게 몇 개 선택을 이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금 조달 가능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것을 썼는데요. 현재 대출 규제가 굉장히 빡센 상태입니다. 15억 이상의 물건이라면 아예 대출이 빵이고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9억에서 15억 정도면은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요 9억에서 15억짜리 물건에 투자를 할 때 대출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구역은 굉장히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순간 여기 1년 내에 전입신고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 정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 판단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입지 가치적 측면을 보셔야 돼요. 사업성이 얼마나 훌륭한 구역이냐,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기대가 되느냐, 조망이 가장 중요하느냐, 한강 조망이나 공원 조망이 잘 되는 곳이냐, 역세권 교통이 좋은 곳이냐, 혹은 교육적 인프라가 훌륭한 곳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입지 가치를 자기의 투자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구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좋은 곳일수록 또 속도가 빠르면 빠른 곳일수록 재개발구역의 물건의 가격 수준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2번째 요약은요. 이게 투자 구역 선정을 1개 혹은 2~3개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해당 구역에서 이제 물건을 직접 이제 매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매물을 살펴볼 때는 그냥 살펴보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이 시세 대비 싼 것인지 혹은 비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프리미엄이 작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볼 수 있는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감평액 대비 매매 가격 간의 갭, 즉 감정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혹은 반대로 매매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감정평가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 분석은 많이 되어 있지만 여기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좀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개발 구역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입지 조건이 훌륭한 곳에서 그것이 재개발로 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
비교적 앞선 투자, 발빠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오버롤하게 재개발 투자 시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꿀팁 4가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더 고급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TV 유튜브에서 검색을 이제 하셔가지고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의 다양한 동영상들을 편하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날 23번째 시간 재개발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꿀팁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하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